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조세희의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나와 다른 아버지의 꿈이 나옵니다. 자, 나는 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술자예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단순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조롭고, 그죠? 간단한 세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 단순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결국 뭐예요? 나와 아버지의 꿈을 대비하면서 아버지의 꿈이 훨씬 더 복잡함을 드러내는 거죠. 달나라에서, 이 달은 달나라입니다. 달나라에 가서 천문대의를 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아버지의 이상과 어떤 소망,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제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신이 사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부정한다는 거죠. 현실의 세계가 부정적이니까 이상을 훨씬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처음부터 좌절될 수밖에 없는 환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요? 달나라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결말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속에 암시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꿈을 이루었다면, 그죠? 이런 걸 볼 때 확실하죠. 가정법을 썼죠.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좌. 이 머리카락좌라는 건요, 이 머리털 자리라고 하는데, 이 사자자리 꼬리 부분에 있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털 자리라고도 하는데요. 좀 어두운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운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구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천체의 모습을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좌의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자라가 어두운 별이니까, 그쵸? 예, 그 꿈을 이루었다면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 자, 가정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난장이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결국은 꿈이 좌절되고 급기야 사망을 하게 되네요.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한이 남겠죠. 그죠? 가족들의 한도 남고 몸은 화장터에서 반주매제로 분해되고 영호와 나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넣는 재를 보며 울었다. 자, 아버지를 이제 화장하면서 느끼는 가족들의 슬픔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난장이 아버지, 그죠? 소인이죠, 소인. 대인, 소인할 때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무기물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그럼 뭐예요? 이 유기물이겠죠.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어떻다?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참 태생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결국 난장이로 태어나서 갖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자성어로 우리 천신만고라고 합니다. 우리 시련, 그죠? 네, 알아두시고요. 아버지의 몸이 작았다고 난쟁이죠. 생명의 양, 수명까지 작았을 리는 없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야 벗었다. 아버지의 비극성을 좀 심화시켜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그리고 학교로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빈곤한 아버지의 처지죠. 그렇죠? 가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에는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그렇죠?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이게 전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이 짧은 간결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자, 이게 문제죠. 뭐 게을러서 또는 무능력해서 이 가난했다라면 그나마 그죠? 덜 슬플 텐데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인간다운 생활, 즉 최저 생활이죠. 최저 생활, 그죠? 인간의 최저 생활마저 지금 상실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설자인 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을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헌법 34조 1항에 보면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할 권리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지금 헌법에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버지의 인간의 최저 생활마저도 상실한 그러한 현실을 갖다가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연관 작품 중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서 써봤는데요. 우리 신영림 시인의 농모, 그죠?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 아예 옆에내에게 맡겨두고 체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 대해서 자조, 그죠? 스스로
비웃는, 그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장면. 이러한 시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네요. 이렇게, 그죠? 열심히 일했지만 체제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당시에 세태를 지금 비판하는 측면에서 갔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내용 갈까요? 아버지가 꿈꾼 이상적인 사랑의 세계. 이제 그래서 말년의 아버지는 자기 시대, 그죠?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은 시대죠. 앙심을 푸는 겁니다. 앙심.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할까요? 원한을 품었어요. 적이라고 합니다. 적이. 그래서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태가 개인의 태도를 지금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원래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그쵸? 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 하나가 권리는 인정치 아니하고 의무만 강조하는, 그쵸?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70년대 노동과 빈민 문제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그러한 그 서술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권 상실이라든가 이 뒷부분에서도 역시 나옵니다. 추가로요. 아버지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결국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겁니다. 추락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사랑 지상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인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있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시대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작가의 어떤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잖아요, 이게.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그렇죠. 어떤 연대감이라든가 또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피지배계층과 조화와, 그렇죠? 고생을 같이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꿈꿉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현실의 세계에는 개인과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개인과 사회, 인물과 개인, 사회 이렇게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 내 집에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차단하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꿈꾼 그런 세계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고 돈만 하는, 그렇죠? 그런 자본주의 이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나라들을 벌도 없다. 나비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서 사랑이 없을 때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또 비를 내리게 하고 평형을 이루고 바람을 불러서 작은 미나리와 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하는, 그렇죠? 온통 사랑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삶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 사랑이 있을 때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 열거한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와 사랑이 있을 때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린 세상도 이상사회는 아니었다. 이건 누구 생각이죠? 서술자인 나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법을 가져야 한다면 이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내가 그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뭡니까? 아버지와 나의 차이점은 법과 이성인 거죠. 그렇죠? 법치주의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논리적인 이성으로 다스리느냐. 그 서술자가 바란 이상사회와 아버지의 이상사회가 역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다.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요? 사랑은 남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 대한 서술자 아버지의 대조적인 차이점이 드러났고요. 결국 어떻다? 이 법이 아니라 교육의 수단, 그죠? 계몽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뭐 과목도 배우실 텐데요. 예, 순자가 아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자의 도덕 있지 않습니까? 이 손자의 도덕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 놔봤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순자는 결국 뭐예요? 배움과 교육을 통한 인간의 도덕적 노력에 의한 변화를 강조한 철학자가 이제 순자거든요. 순자와 맹자를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예, 순자의 이 사상과 좀 같은 동일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비교적 차원에서 예, 연관된 철학자를 한번 제시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적반하장의 부당한 현실적 상황에 중첩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로자 1. 아니에요. 궁금해서 모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무슨 일이 있다 일어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제 고용주나 업주라고 해요. 근데 업주는 다르다. 저희가 어쩌다 고용인이죠. 예, 고용된 자예요. 예, 근로자, 여기 사용자. 하나인데 비해 사용자는 날마다 10조항의 법을 어기고 있다. 차이점이 나는 거죠. 근로자와 사용자의 위법적 정도의 대비를 통한 차별적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사용자 일이 뭐라 그래요? 문을 닫으세요. 양쪽 문을 닫으십시오. 애들을 내보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래요? 영수를 당분간 내보내지 말아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지금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예,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이 이제 예, 중첩이 되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머니가 이제 당혹하겠죠? 큰오빠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집 아이야. 영수를 두둔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영희가 불만을 터뜨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잘못했냐고 상대방 아이를 두둔하는 장면이고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려댔어.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의 잘못된 이유를 지금 영희가 지적하고 예, 영수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을 빚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는 돌멩이를 던져 우리 집 창문을 깨트리지 않았다. 그 아이에겐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쟁이다. 사실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떤 그 물질적 재산상 제자가 이제 이겁니다.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있는 사실이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이제 항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내용 가실까요? 나의 반성과 현실적인 깨달음이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봅시다.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이나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를 놀린 아이와 관련된 일로 지금 못 나간 거죠. 아버지의 그 명령이 있었던 거고. 나는 아버지의 실패에서 죄송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실패에서 바느질 바늘을 빼어서 낚싯바늘을 만들었다. 그래서 불에 달구어 끝을 정확히 꼽으려 만들었다. 실을 두 겹으로 꼬아 초를 먹이고 그 끝에 바늘을 달았다. 그러니까 낚싯바늘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지금 묘사한 거고요. 어머니가 나가 놀아도 좋다고 한 날 나는 뒷산으로 지금 달려 올라갔다. 그렇죠? 굉장히 그 해방감을 느끼겠죠. 그죠? 예. 긴 쌀이나무를 꺾어다 낚싯대를 만들었고요. 그 해에도 가뭄이 들었다. 자, 뭔가 이 배경, 이런 배경이 소설에 나오면 반드시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불행한 또는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날마다 펌프일을 나갔고 방죽물도 바짝 줄었다. 나는 낚시질을 했다. 내가 낚아 올린 붕어는 어떤 겁니까? 싱싱한 게 아니라 벽돌 공장 굴뚝 그림자 속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그러니까 산업화에 소외된 삶을 지금 우리가 제시한 거죠. 그렇죠? 예, 도시 문명 속에서 회색 문명 속에서 예, 이러한 생명체가 있다면 건강한 그런 어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선이 예, 신선한 물에서 지금 팔딱팔딱 튀어야 되는데 지금 모순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아버지가 당시의 입으로 난장이라고 한 말을 나는 그래서 꼭 한번 들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입으로 난장이 들은 것은 예, 바로 예, 앞에서 제시했던 그 난장이, 그렇죠? 난장이는 사실이다라는 말 할 때요. 어머니는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두 사건 사이에 명확한 시간 구분이 없어요. 막 삽입돼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자 이해를 막 지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 소설 전체가요. 그래서 나가 어릴 적 방죽에서 낚시질을 한 후 집에 돌아온 날에 사건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어른이 된 후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날의 사건 사이에 명확한 시간 구분이 없이 그냥 삽입이 된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이. 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그죠? 예, 나의 판단이고요.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은강 전체가
저기압권에 들어가 숨을 쉬기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그죠? 은강의 이상 상태를 통해서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먼저 영희에 대해 묻고 영희를 물었다. 어머니는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영희에게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얼마 동안 고생을 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영희의 흰 원피스는 그날로 더러워졌다. 자, 영희는 하룻밤 두 낮에 단식과 구호 그리고 근로자의 노래만 부르면 되었다. 그러니까 단식과 투쟁을 하는 그 영희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나는 혼자 돌아왔다. 그렇죠? 영희의 모습.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린 세상을 다시 생각했다. 그렇죠? 이제 그 아버지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나의 이상과 꿈하고 대조된 모습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요.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식 인정했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 집에는 이러한 벌을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또 법을 제정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였어. 그러나 그날 밤, 그렇죠? 예,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이거죠. 전환이 왔죠. 아버지가 옳았다. 그죠? 성찰과 인식의 전환. 그죠?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란 있을 수 없다. 은강에서는 신도 예가 아니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쵸? 예, 이것이 이제 제목이고요. 예, 이러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해 가시면 이제 연작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고요. 모두 12편으로 이루어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억압받는 노동자의 비참한 삶과 이에 대한 저항. 이게 이제 주제고요. 비판적, 교훈적, 세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제시돼 있고 또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이제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소외계층, 또 공장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모습을 파헤친 소설입니다. 주로 하층민의 삶을 그린 작품이에요. 작가는 이러한 화려한 도시의 재개발 뒤에 숨겨진 빈민의 아픔 등을 고발하는 거고요. 1970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노동 현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폭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또 간결체로서 이제 추악한 현실과 아름다운 동화를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순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 소설적 긴장과 환상적 공간의 창출 위해서 동화적 기법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우화적이고 또 은유적 수법도 동원하면서 당시 그 유신 체제의 검열에 눈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한번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 줄거리를 알면 훨씬 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나는 어떻습니까? 처벌 없는 사회를 꿈꿨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랑의 생계를 꿈꿨죠. 처음에. 그렇지만 가지 않은 사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꿈꾼 사랑을 인정하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한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복습을 꼼꼼히 하셔서 좋은 점수 맞도록 시험 공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